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일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통일교에 대한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통일교가 나오면서 통일교의 단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째, 밥맛이 없다. 밥맛이 없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요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이제 통일교의 밥맛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의 그 볶음밥으로 유명한 나시고랭, 그리고 세네갈의 제부젠 같은 그런 음식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한국은 뭐 지금 이제 통일교 먹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음식 개발이 뭐 지금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일반 자포니카를 먹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이 통일교가 대가 빡셔가지고 키도 작고 해서 뭐 볏짚을 활용해서 새끼를 꼰다거나 영을 만들어서 초가지붕에 얹고 하는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초가지붕 자체가 그냥 함석이나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는 새마을 운동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도열병의 약점인 냉해에 약하니까 그 냉해에 보완할 수 있는 비닐 보온 모짜리 등이 이제 발달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인디카들이 보통 비료를 많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비료 치는 방법의 개선이라든가 화학 비료의 발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문회 박사님께서 1966년 IR667이라는 통일별을 만들어냈고, 1971년 우리 땅에 그 통일별을 심음으로써 많은 통일형 계통의 벼들이 육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신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밀양 23호, 뭐 태백벼 이런 벼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1975년도에 우리가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했다. 100%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꼽아도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좀 자랑스럽다. 우리는 그것을 녹색혁명이라고 부르자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통일벼가 사라졌느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한 개가 노풍내경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풍은 사람 이름입니다. 방노풍 씨고요. 여기는 방내경 씨입니다. 이분은 호남작물시험장 장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박내경 씨는 영남작물시험장 장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3개 작시라 그래서 수원, 이리, 밀양 이렇게 세 군데에 작물시험장이 있었어요. 수원작물시험장, 호남작물시험장, 영남작물시험장 이렇게 세 개 있었고, 여기서 주로 이제 벼 품종을 육종을 했죠. 그 당시는 이제 품종의 육성의 목표가 다수성이었거든요. 무조건 수량이 많은 품종을 육성하자 해서 다수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통일형 벼가 인기를 끌었고요. 거기서 나온 벼가 이제 노풍벼, 내경벼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벼에다가 붙인 것이죠. 그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드디어 이제 굉장히 신이 나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토록 원했던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했고, 그리고 이제는 막 정말 박차를 가해서 쌀을 대량으로 이제 증산하는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간의 농촌진흥청 공무원들의 어떤 육종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나오는 벼 품종에다가 그 품종을 육성한 사람 이름을 붙여라 라고 직접 명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이죠. 내가 품종을 만들었는데 내 이름이 그 품종에 붙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만든 벼가 이제 노풍벼, 내경벼입니다. 노풍벼는 이제 이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리 327호였고요. 내경벼는 밀양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밀양 29호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리는 지금은 이제 익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특히 노풍벼는 뭐 굉장했어요. 그 당시에 평균 수량이 헥타르당 4.5톤이었는데
무려 노풍배는 7.5톤이나 내는 거예요. 그 지금에 있는 우리 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량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량을 내니까 전국에 막 통일형 배를 전부 다 심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할 정도죠. 그 당시에 막 공무원들이 논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검사를 했어요. 통일배 안 심으면 막 장화발로 막 뭉개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모든 포장에 전부 이제 통일배를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1978년도에 갑자기 도열병이 찾아왔습니다. 도열병이 찾아와가지고 그 심었던 통일벼들이 전부 그냥 막 몰살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거 심었던 농민들은 내가 심은 벼가 다 죽은 거야. 다 죽으니까 뭐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생활고로 자살까지 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어요. 그 뉴스를 듣고 이 박노풍 장자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께서 직접 육종하시고 만들어놓은 벼를 농민이 심었는데 수량이 제로야. 수량이 하나도 안 났어. 그리고 그 농민이 자살했어. 예.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통일벼는 처음에 허문회 박사께서 만들 때 도열병이 아주 강하다고 나왔는 거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벼인 추청벼가 도열병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 강한 통일벼를 만들면서 이제 수량이 약 30% 정도 증수된 거거든요. 그러면 왜 갑자기 도열병에 강하던 통일벼가 도열병으로 다 무너졌느냐?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여기 필드에 이런 면적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과거에는 여기 이제 자 보니까 이제 아케바레를 심었죠. 이게 도열병에 약하니까 여기는 자포니카를 심었는데요. 도열병이 이걸 먹습니다. 이걸 먹고 여기도 이제 자포니카를 심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도열병이 여기를 가해를 합니다. 그러면 도열병에 강한 통일벼를 여기 심습니다. 그럼 여기 통일형 벼는 도열병이 강해요. 그러면 얘는 도열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들은 도열병 걸리고 여기는 도열병이 강하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통일벼를 국가에서 강제로 심으라고 하니까 여기 자포니카 심었던 곳에 전부 통일벼를 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다 통일벼를 심었습니다. 그럼 이 전체 포장이 전부 통일벼로 100% 다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열병이 자기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멸망하게 생겼어. 도열병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도열병은 처음에 자포니카를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포니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이제 통일벼로 다 심어놨으니까 이 도열병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야, 얘들이 안 죽으려고 레이스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제 생태형을 바꾸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레이스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레이스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스를 분할을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싫어했던 통일벼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통일벼를 전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입맛이 바뀐 거죠. 전부 이제 통일벼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벼, 전국에 있는 통일벼는 전부 도열병에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심었던 노풍, 내경, 이 벼들이 전부 도열병에 다 걸려가지고 뭐 거의 70에서 90%는 그냥 수량을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냥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내풍 노경 사건입니다. 1978년도에 일어났죠. 전부 도열병에 걸렸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은 뭐예요?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시킨 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농민은 그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그것이 결국은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결국 이 통일벼는 어떤 식량의 정수 목표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데 결국 78년도에 도열병으로 인해서 한번 무너졌고 다시 2년 뒤인 1980년도에는 그 냉해가 찾아옵니다. 도열병은 또 냉해에 약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떤 큰일이 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큰일이 나지 않고 또 농촌진흥청의 그 연구자들이 어떤 육종의 방향을 또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전부터. 어떻게 바꿨냐면 자포니카 인디카가 있으면 이 통일령 계통이 수량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자꾸 연구를 거듭해서 자포니카 계통도 수량이 통일벼에 거의 버금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통일벼가 무너지더라도 자포니카가 수량성이 좋으니까 이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종의 방향이 이제 80년대부터는 통일벼가 서서히 쇠퇴하고 이제 자포니카가 거의 이제 우점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거죠. 지금까지도 이제 자포니카가 계속 이제 우리 땅에서는 이제 우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종의 목표도 과거에는 그냥 오로지 수량성 하나만 봤는데 지금은 육종의 목표가 아주 다양화됐어요. 수량성이 아니라 이제 미질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제 밥맛이 좋은 쌀 또는 뭐 살 빠지는 쌀 또는 또 건강 기능성 뭐 흑미 그리고 뭐 술 만드는 쌀 설경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반찰벼인 뭐 백진주벼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육종의 목표가 바뀌면서 품종들도 아주 다양하게 이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도열병은 걸리기 좋은 조건이요.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걸립니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빨간 걸로 썼냐면 이게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도열병이 이제 여름 후반기에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온 다습한 때 잘 걸린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열병은 저온 조건에서 걸립니다. 27도에서 29도가 생육 저온이에요. 제가 있는 세네갈에는 이제 50도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도열병균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얘들은 이제 29도, 30도 되면 넘어가면 못 살거든요.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대학생들이 농대를 다니는 대학생들이 있으면 이제 제가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사라진다 라고 이제 말을 했대요. 아니 꿀벌이 사라지는데 왜 인류가 멸망을 하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꿀벌은 꽃가루 수분을 하거든요. 수분을 해야 종자가 맺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꿀벌이 없으면 이제 생물의 다양성이 전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종자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꿀벌이 약 한 80% 정도 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 옛날에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사실 과거에는 뭐 정말 적었잖아요. 숫자도 적었고 농경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지구상에서 굉장히 그 번성한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농경이 보통 한 1만 2천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사람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포유류, 조류 뭐 등을 비율을 내면 무게비로 비율을 내면 사람은 약 한 1%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아닌 포유류나 조류가 99%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1%밖에 안 되었으니까 정말 그 지구상에서 사람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지구상의 인구가 약 78억으로 늘었습니다. 평균 65kg 잡고 무게를요, 무게비로 따져보면 이게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플러스 사람이 키우는 가축 포함해갖고 이게 총 무게 달고 나머지 총 무게 달면 이쪽 사람이 99%고 나머지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전부 지금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다양성이 사라진 거죠. 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뭐 우리나라도 그냥 매일 1700, 1800명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바이러스병 혹은 곰팡이병 이런 것들이 이게 생물이 다양해지면 갈 곳이 많은 겁니다. 갈 곳이 많은 chỗ 여기 이쪽에 가도 되고 이쪽에 가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방금처럼 이 전 공간 안에 생물이 다양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99% 점령하고 있으면 바이러스라는 게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사람한테 온다는 거죠.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들도 자손을 번성시키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생존 목표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물이 다양할 때는 다른 포유류라든가 조류에 옮아갔는데 지금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살려고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통일벼가 무너진 원인도 이 다양성을 갖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벼가 무너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결국은 앞으로 이 곰팡이 혹은 뭐 바이러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파괴는 못 시킨다. 완전히 전멸은 못 시킨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공존해야 된다. 공존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저항성 작물을 육종을 하고 또 재배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명한 이제 수평 저항성이라는 거죠. 수평 저항성. 수평 저항성인데요. 반대로는 이제 수직 저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 저항성이라는 거는 막 한마디로 말해서 막 100% 다 죽이는 거죠. 농약을 써서 막 100%다 죽이는 거예요. 곰팡이 같은 거, 뭐 벌레 같은 거, 농약을 써서 100%다 죽이는 걸 갖고 우리가 수직 저항성이라 그러고, 수평 저항성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그 곰팡이가 먹을 걸 조금 주고 10% 주고 나머지 90%는 내가 먹을 걸 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평 저항성 쪽으로 우리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 통일벼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탐구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오늘 설명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먼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시청자 중에 혹시 그 박노풍 장장님 혹은 박내경 장장님 아드님이나 혹은 손자님 되시는 분이 시청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특히 그 박노풍 장장님께서는 당시에 그 노풍벼를 보급을 하지 말자, 농가에 심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런 도열병으로 이렇게 큰 피해를 볼 것을 이제 미리 짐작을 하신 거죠. 아신 거죠. 근데 정부 정책상 그 완전히 강압적으로 이제 거의 뭐 너무 지나치게 통일벼를 우점시켜 놓았기 때문에 통일벼가 그 도열병에 의해서 거의 큰 피해를 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통일벼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1970년도에 그 대한민국에 약 10년간이네요. 그러면 80년까지니까 10년간 이제 반짝 그 농가에 포장해서 재배를 하고 이제 사라진 그런 우리 역사적인 변인데요. 물론 이제 연구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과거적으로 이제 박노풍 장장님이셨고 그리고 박내경 장장님이셨다. 그분들은 정말 그 우리 역사에 그 위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연구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슬렁어슬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말 못다한 통일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어제 오늘 했는 얘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네, 아프리카 아니네. 지금 한국이네요.